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밤새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고 눈구름이 이동하며 남부지방에도 눈이 내리고 있어 월요일 출근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냐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집값 안정 의지를 강조하며 SNS에 글을 쏟아내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또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조문 정국이 끝나자 합당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논쟁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친명계 한준호 의원이 합당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이른바 합당 미략설까지 터져나왔습니다. 품격 토론에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대통령이 주말 사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죠?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 그제밤 SNS에 이제 이렇게 올립니다. 이제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 계곡 정비 사업이나 주가 5,000포인트 달성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제 오전에 집값 잡는 것이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는 훨씬 쉽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올렸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쉬운 일이면 왜 아직 못했느냐고 비판하자 다시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어제 아침에는 또 이 다주택자 규제의 부작용을 언급한 일부 언론 기사를 인용했는데요. 대체 왜 망국적 투기 편을 드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SNS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은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강력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반발도 즉각적으로 나왔죠. 예, 청와대 비서진 3명 중에 1명이 다주택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 주변 고위 공직자들부터 실거주 1주택 외에는 모두 처분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관련해서 날을 세웠는데요. 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반대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종묘 앞 고층 개발이 되고 태릉은 안 되냐 이렇게 겨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오 시장이 문화유산에도 친명과 반명이 있느냐, 정부의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잣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의 이 SNS를 보면은 주말에만 7건 또 1월에만 보면 63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특히 이 중 절반 가까운 25건이 1월 마지막 주에 올라왔고요. 대통령의 활발한 SNS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책 일관성과 실현 의지를 강조하고 어젠다 제시 및 의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고 이해찬 총리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쟁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고 양당 간의 갈등도 골이 좀 깊어지는 모양새죠. 예, 일단은 이제 요즘에 이제 당권파냐 비당권파냐 이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제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요. 네. 비당권파이자 친명계 인사 이렇게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 어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숙이 없는 통합은 분열이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공개 저격했고요. 그러자 친정청래 계열로 분류되는 이성윤 의원 지금 최고위원이죠.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려서 정청래 대표의 제안은 양당 통합을 결정한 게 아니다. 당원들과 함께 공론화의 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SNS에 이대로 합당 논의가 계속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열이 흐트러지고 당원 간 분열만 증폭될 것이라면서 이쯤에서 합당을 논의를 멈추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그 갈등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먼저 민주당 최현일 의원이 이제 합당은 DNA 보존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앞서 혁신당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한 이 조국 혁신당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이번엔 조국 혁신당이 이 민주당 권력 투쟁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 합당을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당권파 비당권파 이렇게 좀 나뉘다 보니까 네. 이를 두고 내부 권력 투쟁이라고 이제 비판한 겁니다. 혁신당은 민주당 내에서 터져나온 사전 밀약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고요. 허위 주장에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아무래도 소수당이다 보니까 거기 막 부채가 400억 원이다 이런 설까지 돌았는데요. 네. 일단 조국 대표도 그렇고 어제 이해민 사무총장도 부채 전혀 없다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 중앙위원회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내일까지 합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인데 이번 투표 결과가 합당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올해 1월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서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2배 이상 늘었네요. 예, 이게 1월에 658억 달러입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인데 수출 호황의 주인공 역시 반도체입니다. AI 열풍에 힘입어서 반도체 가격은 1년 전보다 최고 8배 이상 올렸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1월 한 달에만 205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30조 원에 육박했는데 1년 전보다 지금 2배 늘어난 겁니다. 네. 반도체 관련 품목과 함께 지금 품목도 호황을 맞았는데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제 컴퓨터 역대 1월 최고 실적을 냈고 무선 통신기기 3개월째 상승세입니다. 네. 반도체 수출 호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 또 자동차 수출 1월에 조업 일수가 늘었고 친환경차가 잘 팔리면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자동차 역시 대미 수출액만 따로 떼어보면은 10% 이상 감소했는데 미국 관세 부과가 한국 수출의 리스크 그 자체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 상호 관세 그리고 자동차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틀 동안 러터닉 상무장관과 협의를 벌였던 김정관 장관이 급한 불은 끄지 못했어요. 예, 김 장관 귀국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관보 개제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관세 인상이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제 미국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지금 특별 법안이 계속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보니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미국과 추가 논의를 하면서 활로를 찾을 방침입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어제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해서 2월 말에서 3월 초쯤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뒤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쳤죠. 예, 지난달 30일 이 뉴욕 증시와 채권 시장은 물론 뭐 금은 비트코인 등 자산 시장이 예민하게 좀 반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중앙은행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이제 매파냐 미둘기파냐 이렇게 지금 그거에 따라서 좀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금 현물은 전장 대비 9.5% 급락했고 최근 급등하던 은 선물 가격은 무려 31.4% 폭락해서 트라이온스당 38.53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반대로 달러는 반등을 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74% 상승한 96.99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는 케빈 워시 지명자가 쿠팡 이사회 일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죠. 예, 쿠팡 그 워시 지명자가 쿠팡 사회이사 출신인데요. 네. 2019년부터 6년간 쿠팡 사회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 그런 기업들의 거버넌스 실물 경제를 경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한국의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만큼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흥국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쿠팡이 아무래도 우리 정부와 날선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쿠팡이 3,300만 명에 달하는 이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또 물류 사태 내에 잇따른 노동자 사망 같은 산재 문제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회가 강한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들과 가까운 워시 지명자와의 인연을 직간접적으로 쿠팡이 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의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양국이 일단 대화를 우선한 듯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이란 사태에 대한 향후 계획이 대화를 통한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계획은 우리와 대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라고 말했다고 해당 기자가 SNS에 올렸습니다. 같은 날 이란에서도 대화의 무게를 두고 미국과의 핵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은 전쟁을 추구한 적이 없고 결코 전쟁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전쟁은 이란과 미국 그 중동 지역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일부 남부 지역은 출근길에도 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눈이 많이 쌓여 있고요. 월요일이라 교통량도 많은데 도로 상황까지 좋지 않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입니다. 임실 부근에 화물차 미끄럼 사고 발생했는데요. 이 구간 눈도 많이 내리고 있어서 반드시 감속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몽탄 3터널 2차로에도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또 반대 목포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나들목에 사고 나서 2개 차로 통행이 어려운데 하객 분기점부터 여파받아 밀립니다. 이후 광명역부터도 쭉 정체길입니다. 이어서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이동량이 많고요. 한강대교 2차로에 있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반대 공항 방향 잠실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월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목을 했는데 이 지목을 놓고 미국 자산 시장이 크게 반응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시장 변동의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케빈 워시로 지명을 한 것 때문인데요. 네. 발표 직후에 달러화는 5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급등을 했고요.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케빈 워시를 급격한 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고 인플레이션에는 경계적인 인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시각으로 인해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일부 후퇴하면서 자산 가격 전반에 재조정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달러 강세는 기존의 1월 약세 흐름을 되돌리는 성격을 띠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장의 움직임은 정책 인물 교체로 인해서 통화정책 기대에 대한 변화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동시에 반응하는 전형적인 경로를 보였습니다. 이번 시장의 움직임 주요 원인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이런 정책에 대한 성향 재평가가 핵심이었습니다. 네. 자,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낙점됐다는 소식이 미 증시에는 호재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0.4% 하락, 나스닥은 0.9%의 하락,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9%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채 10년물은 0.4bp 오르면서 4.24%, 그리고 2년물은 3.7bp 하락하면서 3.52%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가 0.9%의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하락하긴 했지만요. 1월 전체로 보면 성적이 꽤 좋죠. 예, S&P 500이 하루 기준 0.4% 하락했는데요. 1월 전체로 보면 지난 10월 이후 최고의 월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 단기적인 이벤트 리스크 그리고 중기적인 펀더멘탈 흐름이 좀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주와 원자재 관련주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기업 실적 시즌 전반의 흐름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연준 의장 임명과 관련한 뉴스가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기는 했지만 월간 기준으로 상승 추세 자체를 꺾지는 못한 겁니다. 이번 시장의 조정은 속도 조절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는요,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한 걸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달러 인덱스가 하루 만에 0.9% 오르면서 97.1을 기록을 했는데요.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워시가 연준의 독립성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중시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그간 퍼졌었던 미국의 통화 가치를 희석하는 트레이드가 일부 되돌려졌습니다. 특히 유로, 네. 파운드, 엔화 모두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독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달러 강세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움직임이 장기적인 달러 초강세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과도했던 약세 포지션의 조정으로 인해서 일부 되돌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금하고 은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락을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금은 하루에 8.9% 급락하면서 수십 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은 역시도 사상 최고치 랠리 이후에 급격한 되돌림이 발생을 했는데요. 하루 만에 31%가 급락을 한 겁니다. 이 정도 급락은 1980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네. 이 이유가 달러의 급등 그리고 실질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귀금속은 일반적으로 통화 가치 하락이나 완화적 정책 기대의 대표적 수혜 자산인데요. 네. 이번에 워시 지명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완화 정책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귀금속 가격의 프리미엄을 한꺼번에 제거했습니다. 네. 이번 하락이 그렇지만 펀더멘털의 붕괴라기보다는 정책 기대에 과도하게 반응했던 포지션 청산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자산들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가 매파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요? 예, 일단은 극단적인 매파는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과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가 강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금리 인하도 언급을 해왔었거든요. 여러 기관들은 그를 이념적인 매파가 아니라 좀 실용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치 압력에는 쉽게 휘둘리지 않고 경제 상황이 허용하면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매파적이라는 해석은 다소 과거의 이력에 따라서 시장에 반응한 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워시 지명은 오히려 연준의 독립성 강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치적 요구에 거리두기를 해온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통제 가능한 인물을 앉힌다는 우려보다는 제도적 신뢰를 유지할 인물이라는 평가가 더 많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에 대한 신뢰가 결국 장기 금리와 달러 안정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시장은요.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죠. 예, 맞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5,321포인트로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1,18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할 때는 양시장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기준으로 0.06%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도 신고가를 기록한 반면에 코스닥은 1.29%로 크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럴 때에 우리 시장은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았어요. 예, 맞습니다. 1월에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 24%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도 한 달 만에 587종목이 나왔는데요. 네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상장 종목 수가 2,800개 수준이니까 5개 종목 중에 1개 종목은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가장 높은 주가를 이번 1월에 기록을 한 겁니다. 네. 1월에 코스피 수익률이 좋으면 한 해 동안 주식시장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우리 시장이 선진국화되면서 외국인에게 시장이 전면 개방됐던 게 1998년인데요. 네. 이때부터 2025년까지
1월에 지수가 올라서 마감을 하게 된 케이스가 17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4번은 그해 연말에 코스피가 올라서 끝났었거든요. 그러니까 82% 확률로 1월의 지수 상승이 연말 상승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연말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지수가 평균 30.5% 올랐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확률이 높은 방법을 반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것이 회사 실적에 대한 전망이 되든 아니면 매크로에 대한 예상이든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퀀트 같은 방법이 되든 자신만의 방법으로 꾸준히 확률 높은 투자를 해가는 것이 맞는데요. 퀀트적으로 볼 때는 올해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지수가 오를 확률이 높아졌다는 부분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주식시장 흐름 좋았는데 수출 지표도 사상 처음 6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수출 대형주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수출입 데이터는 저희가 꼭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1월 수출 실적이 역대 1월 중에 가장 높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65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건데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가 3분의 1 수준인 205억 달러로 102%가 늘어났습니다. 네. 또 하나 긍정적인 숫자는 대미국 수출이 29.5% 늘어났습니다. 관세 영향이 있는 품목들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네. 자, 올해 상장사들 영업이익 전망치 궁금한데 어떨까요? 보통 영업이익 전망치는 연초에 가장 높은 금액을 예상하고요. 1분기가 지나고 상반기가 지나면 시간이 갈수록 전망치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달 동안 13.7%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26년 코스피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476조 원인데요. 이 중에 반도체가 234조 원이라서요. 압도적이네요. 예, 결국은 반도체 영업이익의 상향이 전체 컨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당분간은 이런 반도체 영업이익이 상향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뜨거웠던 1월장 마감하고 이제 잠시 후면 2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1월 뜨거웠었는데 2월 시작은 조금 식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1.51%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이 최근에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우리 코스피는 시초카가 크게 하락해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9%나 크게 빠져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시초카는 낮게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스피의 2월을 보게 되면요. 12개월 중에 9번째로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98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마이너스 0.31%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가득 채우고 있으신 분들은 2월은 일정 부분 현금화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최슬리 투자자문의 주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인데 한파가 가자마자 폭설이에요. 네. 예, 2월의 첫 출근길인데 서울은 지금 눈이 그친 거죠. 네. 그럼 지금 어느 지역에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을까요? 네, 눈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감에 따라 지금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 양지에는 17.3cm, 경기도 연천 7.6, 서울 노원구 7.3, 충남 부여 6.2, 전북 부안에도 5.5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이번 눈은 짧고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도, 남부지방은 오전 중에, 제주도는 오후에 눈이 점차 그치겠는데요. 네. 다만 아침까지 시간당 1에서 3, 충남과 전북 지역에는 시간당 5cm씩 눈이 집중되는 곳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부하고 남쪽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 대설특보까지 있고요.
있고요. 근데 동쪽 지역은 여전히 건조특보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눈이 온 서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해제됐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는 여전히 건조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강원 동해안과 대구, 경북 동해안은 한 달이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어 동쪽 지역은 눈이 내린 뒤에도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네네. 또한 당분간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2월이 시작됐는데 이번 주 추위는 어떨까요? 네, 이번 주는 대체로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아서 지난주만큼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오늘 아침은 영하 3.2도로 평년보다 2도 높았고 어제보다도 4도 정도 높게 출발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갔다가 절기 입춘인 모레 수요일은 다시 영하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가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네네. 하지만 금요일부터 날씨가 급변해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해 또 한 차례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입춘 무렵에 반짝 따뜻했다가 다시 또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여야가 오늘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뒷받침할 대미 투자 특별 법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격 인터뷰 1부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만났는데 관세 인상 번복 발언 뒤집지는 못했어요. 지금 일단 공이 우리 정부 국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예. 이재명 정부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 불러일으킨 외교적 참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그런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입법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MOU까지 양해각서까지 다 해놓고 나서도 여기 관련된 자기네들이 필요한 법은 10월 달에 안 했어요. 네네. 그리고는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사실 깊이 들어가게 보게 되면은 팩트시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비라든가 그런 진입 장벽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에 관해서는 아마 이제 쿠팡을 얘기하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관세 관련된 그런 투자 양해각서 관련된 법안은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그런 부분.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이제 온폴법이라고 그러죠. 헌법이라고. 거기에 네. 대해서는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우려를 많이 했어요. 미 국무부에서도 그 법 통과시키고 나서 12월 24일 날 통과시켰거든요. 12월 31일 날 우려를 표명했고 또 미국 대사 대리가 네네네. 우리 가기부뿐만 아니고 산업통상부 또 더 나가서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부분에다가 또 우려의 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죠. 우리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1월 26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불만을 표시한 거죠. 네.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도 없고 예.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아마 저는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에다가 본인의 어떤 의견을 게재했을 때에는 네. 이미 모든 조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조사가 끝나고 그와 관련된 대응책도 마련해놓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관 장관이 가서 러트닝을 만나서도 속시원한 대답도 못 듣고 온 거는 뭐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지금 보면 김 장관이 미국 정부가 관보 개제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곧 조치를 한다는 얘기로 읽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게재했을 때에는 예. 이미 모든 부분 조사가 다 끝났다는 거죠. 한국이 어떤 국내 법적 절차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법이 네. 절차되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 다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아마도 그 팩트시트에 우리가 담겨져 있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 즉 해야 될 법은 빨리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법을 하면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대응책까지 다 마련해놓고 올렸기 때문에 이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국회는 국익을 생각해야죠. 당연히 국익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다만 뭐 한병도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네. 우리가 발목 잡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입니다. 네. 아니 190석에 육박한 그 의석수를 갖고 있는 법 여건에서 이걸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본인들도 할 의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를 해야 된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특별법으로 가야 된다. 뭐 예. 이래서 논란이 있어서 이게 마치 네. 뭐 지연시킨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 아닌 거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은 여전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요. 한정혜 어제 정책위장이 2말 3초 시한을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일단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2월달 이제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오늘부터 네.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이 안건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먼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비준 동의는 왜 필요하고 또 그 왜 대미법 특별법으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들 논란을 일으키지 그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국민에게 국민을 잘 섬기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은 국가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는 계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민 재정 부담이 큰 조약에 관해서는 국회 동의나 비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미 간세 협상 관련돼서 500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크고 부담도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고 비준 동의를 할 때는 재정 역량 분석 평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대해서 재정은 어떻게 마련되고 그 많은 그 돈을 갖다 투자했을 때 산업 공동화 현상은 안 벌어지는가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네. 이런 부분에서 대미특별법 관련돼 가지고는 대미특별법은 그냥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만 그 논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니 그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도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네.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 비준 동의는 우리 그 재경위가 아니고 네. 국회 외통위에서 하는 겁니다. 네. 비준 동의는. 아, 네네. 그리고 또 비준 동의로 가더라도 특별법은 우리 또 재경위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재정법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비준 동의 관련돼서는 아마 당대 당으로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대미특별법 관련돼서는 재정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아, 공청회요. 네,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전체에 상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절차를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양당 간사 간에 결국 합의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 외통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위 네. 두 곳에서 이제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비준 동의 같은 경우는 외통에서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네. 나는 그것도 민주당이 왜 여기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맘만 먹었으면 12월 26일 날 이 법 11월 26일 날 네. 이 법이 발의됐고 네네. 지금 끝냈을 겁니다 아마. 그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민기적거린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국민의힘이 안 해줬다? 언어도단이죠.
비준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준 동의안. 거기에 대해서 모든 세세한 부분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싫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나라도 비준 동의까지 안 갔다. 비준 동의가 오히려 대미 투자 특별법 전에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웃지요 그냥. 제가 그냥 웃는데. 아, 웃습니까? 네. 비준 동의를 해도 이제 우리가 조약을 비준 동의를 하게 되면 국내법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미특별법도 국내법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구속력이 없습니까? 대미특별법은 구속력이 네. 없나요? 그렇지는 그래서 않죠. 저는 네네. 언어 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에게 왜곡되게 호도하지 말라.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하나 좀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외통위에서 비준동의를 추진을 하고요. 재정위에서 특별법, 대미투자 특별법을 해서 한다면 2말 3초에 이게 다 가능한 일정일까요? 이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건 뭐 사실이기 때문에 네. 빨리 할수록 좋은 거죠. 네. 그죠? 거기에는 민주당의 결단이 남아 있는 거죠.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일이라도 당장 한다니까요. 민주당만 결당하면 여당만 결단하면 지금 제시되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그 시한 동안에 다 가능하다 이런 저는 얘기신-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네네. 비준 동의안도 계속 자꾸 늘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네. 그 기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종합 예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머리만 맞대면 거기에는 또 여당으로서의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으로서의 배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걸까요? 정치적인 현안 네. 지금 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뭐 공천 비리 특검하자는 거 안 하고 있죠. 아, 그다음에 예. 통일교 그 게이트 우리가 지금 특검하자는 거 아니지 특검법, 않습니까? 네. 근데 통일교 게이트 관련돼 갖고 전재수 전 장관은 뭐 선물을 받았다, 뭐 얼마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이 무지하게 많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장 출마하겠다고 현수막 끌었답니다.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 네.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의원님 지금 양당 간에 지금 그 국회 비준 동의안, 네. 특별법 그리고 지금 또 여야 간 현안들 이걸 묶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치는 네. 상상력이 풍부한 쪽이 항상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여기에 대해서 비준 동의안도 물론 비준 동의안을 받지 않고 했을 때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도 이 부분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대표들 아니면 양당 지도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거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네. 지금 여야 양당 간사 그 협상 일정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우리 당의 박수영 간사님하고 예, 민주당의 예. 정태호 간사님이 예예. 아마 주말에도 서로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재경이 같은 경우엔 재정이 같은 경우 오늘부터 일정이 상임위 일정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일정에 대한 것은 뭐 아직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 그러셔요? 예. 네네. 보도 중에 이런 보도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특별법 논의 전에 구윤철 재경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다시 번복하게 된 이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부터 열어야 하고 이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일단 현안 질의해서 파악부터 좀 하고자 해서 지난주에 이미 현안 질의하자고 국민의힘 우리 박수영 간사가 제의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구윤철 장관은 자기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러터니하고 김정관 장관이 만나고 난 후에 그걸 본 후에 자기가 현안 질의에 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 답답하죠. 또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와서요.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요. 특별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법 통과 이전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 어떻게 보세요? 검토는 검토니까요. 검토는 검토다. 네. 할 수는 있다. 그럼요. 네. 검토는 검토니까. 네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이게 지금 외교부가 한미 통상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 않지만 이번 방미길에 이 관련해서 좀 미국과 좀 깊은 대화, 뭔가 좀 속 시원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그 이번에 이제 외교 참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예. 미국에서 이재명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예.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해야 할 부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불신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조짐이 징후가 쭉 보여왔단 말입니다. 왔을 때 발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그 외교하시는 분들 외교관들과 강경화 대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난 참 궁금하고 왜냐하면 네. 구윤철 장관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있는 그 강경화 대사하고 서로 통화라도 해보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서 뭘 할 수 있을지 이미 미국에서 우리의 어떤 법적 프로세스를 모르겠습니까? 지금 국내에 있는 사항들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간보 개제까지 지금 뭐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면 참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앞섭니다. 네. 굉장히. 어깨의 불확실성도 굉장히 가중돼서요. 그럼요.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관세가 0%에서 네. 15% 감으로 인해서 월 그 세금이 6천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25% 다시 가게 되면 1조가 되는데 네. 4천억 정도가 저기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아프죠. 네. 그러니까 수출은 늘어났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은 그만큼 비례하지가 않는 게 지금 그렇겠죠.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엔 좀 대통령의 그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통령이 연일 그 부동산 관련 발언을 SNS를 통해서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참 네. 물론 그 대미 투자 관세 인상 관련돼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이 가장 국민이 민감해하는 부동산 정책 가지고 지금 뭐 저는 상당히 좀 물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레토릭을 굉장히 사용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이 대미 관세 협상 관련돼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의 눈을 좀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참 기가 찹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네네. 아니 그 우리 국민의힘에서 비판했다고 해서 그분을 갖다 망언이라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야당 간에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또 더 나가고 뭐 마지막 기회다. 이건 국민을 겁박하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쓰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데다가 유치원생을 얘기를 하면서 유치원생처럼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라는 얘기 이런 표현은 요새 유치원생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표현 정확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는 이거 국민적 그 비하 발언이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왜 이렇게 급한가 이런 부분들을 막 쏟아내는 것인가 자기네 그 지지층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줘서 예.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표현은 부적절하다. 네. 그리고 품격이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지금 1월 29일에 나왔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지금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문화재 관련한 부분이죠. 종로 세운지구 개발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태릉 CC가 주택 공급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방안 안에.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안에도 또 세계 문화유산이 있단 말이죠. 있죠. 예. 이 부분을 놓고 좀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이신 오세훈 시장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맞죠. 오세훈 시장이 지적한 게 맞죠. 지금 그 세종 종로 세운지구는 그 문화재하고는 인접해 있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또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태릉 CC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자님께서 직접 말씀하다시피 그건 그 안에 있어요. 네. 문종왕 왕릉이라든가 이런 분들 안에 왕릉이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냥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그 이중적인 잣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되고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냐. 그러니까 또 바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어요. 종로에는 고층 빌딩에서도 되고 태릉에서는 안 되냐 이러는데 이건
논리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대통령이 갈라치기식 이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반발이 커요. 네. 태릉 CC 같은 경우에는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당이 다르다 할지라도 네네. 그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협의 없이 서울시에서 그 개발하려고 하는 종로 세운 지구에 대해서는 뭐 문화재 관련돼 가지고 제안을 막 하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 이건 필요 없어요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지적이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상황에 대한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주말에는 또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또 집회를 했습니다. 이 지금 제명 이후의 상황,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또 의원총회 소집 또 장동혁 대표의 사퇴 이런 거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 갈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2월이면 사실은 이제 당면 개정이라든가 그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지방선거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과제이고 반드시 또 승리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 큰 그 과제 앞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은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고 예.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관련돼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느냐. 그리고 원인을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프로세스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소명을 다 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아니 그러면 원인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비판은 안 해요. 그냥 결과만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은 당원들의 가장 큰 엄중한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가 돼야지 여기에 대해서 뭐 이 부분 계속적으로 끌고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네. 어차피 장동혁 지도부는 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힘을 합쳐서 네네. 승리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가능성에 해당하는 질문이라서 그래도 드려보겠습니다.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유력 경쟁자를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수 있는 그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냥 허허 웃지요, 뭐 제가. 허허 웃고 넘어가면 되는 아니요, 건가요? 완 저기 그 한전 대표가 예. 다시 돌아오겠다, 예. 뭐 기다려 달라 예.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예. 저는 거꾸로 거기 기여하실 거라고 봐요. 아 예. 근데 자객 공천을 해서 소탐 대실에서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돌아오시겠다는 분이. 그러면 만약에 자객 공천 뭐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린다? 당신과 멀어지는 거죠. 네. 당으로 돌아오실 분이 당신과 멀어지는 그런 소탐 대실적인 일을 할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민의힘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는 그래도 최선의 힘을 다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당심에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방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요. 지금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 공동 발의자로 의원님도 이름을 올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일부 시군에서는 좀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60%가 좀 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쪽이 이 많은 시군은 아무래도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에요. 아. 북부 지역이 좀 낙후돼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네네. 부분도 저는 충분히 예. 공감합니다. 네네. 저도 처음에
그 대구 경북 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오래된 얘기예요. 예. 그 이철우 경북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규모를 좀 키워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세계 속에 대구 경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을 때는 저는 반대를 했어요. 아 그때는 반대하셨군요. 예, 왜냐하면 예, 예. 북부 지역에 대한 로드맵이 충분히 그려져 있지 않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만 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자칫 오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대구에서 좋은 건 다 가져가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뭐 혐오 시설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예.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고 예. 저도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내놓는 그런 그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뭐 1년에 5조씩 해서 20조와 네.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그다음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그 구체적이진 않지만 조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건 공공기관 우려예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우려예요. 왜냐하면 예, 예. 예산이야 다음에 또 많이 가져오면 되지만 한 번 간 공공기관은 다시 돌이켜서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우리가 좀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예. 나머지 이제 권한 이양이라든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잡으셔서 또 나와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국회 재경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cm 권정열입니다. 오늘 사연은 은경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제주 동백꽃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요. 어머니는 휠체어를 이용해야 해서 설렘보다 걱정이 앞섰죠. 근데 다행히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지원받아 제주도 동백군락지까지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 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백꽃이 만들어낸 붉은 카펫 위를 걸으니 이른 봄이 찾아온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밤사이 수도권에는 눈이 내렸는데요. 이른 새벽에 그쳤습니다. 현재는 눈구름대가 남아해 강원도와 충청 이남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요. 대설특보는 주로 남쪽에 치중돼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아침에, 남부지방은 오전에, 제주에는 오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시간당 1에서 3c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빙판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내리게 될 눈의 양입니다. 경기 남부 내륙은 1에서 3, 제주 산지 최대 5cm가량 되겠습니다. 또 강원도와 남부지방 최대 8cm, 울릉도 독도 5에서 10cm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 먼바다의 물결이 현재 높은데 오후부터는 남해 먼바다와 제주 먼바다의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약한 상황인데 내일 서울이 영하 7도로 추워지고 특히 주말이 되면 서울 기준 영하 10도의 한파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도, 대전 3, 전주 2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사이가 되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 4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대기가 아직도 건조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 나와주셨고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용입니다. 네, 눈길에 안전하게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만큼 일찍 나와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부지런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 다 끝났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어제 최고위원을 지냈던 한준호 의원이 합당 제안을 멈춰달라고 촉구를 했고요. 지금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박홍근 의원도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전 의원님은 합당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도 너무 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협상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관례들을 보면 뭐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안을 하고 합당에 대한 협상 절차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절차적으로 거꾸로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고 조국혁신당에서 받아들이고 앞으로 당원들과 뭐 의원님들과 뭐 소통을 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급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새롭게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들을 의원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합당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절차가. 그렇죠. 절차 문제가 있어서 생각하는 거고 지방선거 전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결국에는 뭐 후보 단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들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표가 거론을 하시게 되면서 이 실무 논의가 굉장히 좀 헷갈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투표에 나서야 되는데 또 어떤 후보가 어떻게 지명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 전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께서는 야당 입장에서 보실 때 이 합당 논의 지금 되고 있는 거 어떻게 보세요? 대체적으로 집권당은 당정 관계라는 걸 가지고 가고 있죠. 특수적인 관계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그 책임도 절반은 또 지는 게 또 이제 정치적 책임은 당에서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정계 개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1호 당원인 아무래도 대통령하고 충분한 그런 논의와 공감 속에서 정치 지행을 좀 이렇게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은 여러 가지 논의 절차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게 보통 당대당 통합인데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정청래 당대표가 전격적이에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적 승부수를 거는 부분이죠.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물론 이제 지금 현직 당대표로서 6.3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 된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나 또 그런 측면에서 전략 전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지만은 저는 좋아요. 첫 번째 그 제2의 제안에 대한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성공을 위해서 원팀으로 싸워야 된다. 네. 좋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가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더라도 지난번처럼 우리는 흩어져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런 건데 다음 정권 재창출이라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시작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친정집 당대표가 다음 정권 재창출 이야기 꺼내면 이게 당장 청와대 대통령실 대통령 본인 주변 그리고 뭐 집권당 내에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오로지 국정 운영만 뒷받침하자는 그런 의원들 당연히 큰 정서상 차이가 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저 제안은 자신의 이제 당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또 조국 혁신당 대표 입장은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강력 단체장이든 보궐선거든 자기는 또 정치인의 어떤 그런 존재감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래 두 사람은 뭐 의기투합이 될지 모르지만은 양당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섣부르다는 판단이 아마 뭐 많은 또 여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성공이 저희 1차적 목표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그 다음 논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측에서 중도층을 공략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네. 가장 큰 이런 뭐 과제일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 측에서 이 당 저 당 다 싫다라고 하는 중도층을 위한 이런 실용주의 정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 실용주의에 대한 논의보다 그래도 저희 민주당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중국혁신당과의 통합이 우선 과제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에서 많이 급작스럽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사실 또 그 추모 기간 중에 보도가 나온 것 중에 눈에 띄었던 게 그 이른바 밀약설과 관련된 그 문자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서 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론을 꺼내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절차가 거꾸로 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측에서도 협상할 때 뭐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있죠. 입장에서는 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 협상 논의 전에 이렇게 협상 논의가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책의원총회 당무위 중앙위 뭐 17개 시도당 토론회 등등 해서 절차 하나씩 다 밟아간다고 했는데요. 이게 2월 달에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개혁 과제들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그렇죠.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산적합니다. 저희도 어떤 법안을 어떻게 야당과 협상해서 처리해 나갈지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협상과 이 합당 논의에 시간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지방선거 전에는 급박스럽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질문까지 하고 이제 국민의힘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지금 중앙위원회 투표가 시작해서 내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과 달리 무난하게 통과할 걸로 예상하시나요? 뭐 1인 1표제 관련해서는 그 영남권에 대한
비율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1인 1표제 관련해서는 큰 무리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만 남은 것은 실제로 호남과 영남의 비율이 다른 부분이 있고 과거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높았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제안들이 제대로 감안되어야만 1인 1표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말에 서울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는데 인원이 제법 돼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 이제 제명되기 이전 단계보다는 뭐 많은 보도들이 이제 한 5배 정도 더 왔던 것 같다. 네. 객관적으로 경찰 추산도 뭐 6천 명이니까 보통 경찰 추산보다는 집회 주최 측은 보통 한 서너 배를 더 보니까 예. 뭐 저는 얼마 왔다 이렇게 뭐 단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예. 하여튼 꽤 많이 온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한 전 대표 측은 어쨌든 집회가 이제 지지자들이 있었고요. 또 8일 날에는 토크 콘서트, 북 콘서트죠. 한다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또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나 또는 재신임 투표 요구까지가 있는데 반면에 장 대표 쪽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응을 자제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장동혁 대표 치면 이제 당권파 그러니까 이제 주류 진영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네. 일일이 대응을 하면은 계속 이 싸움은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 제1야당으로서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의 쌍특검 요구도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단식을 푸는 것도 결국은 이 쌍특검 관철을 위해서 더 큰 힘을 모아서 싸워나가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쌍특검 요구도 있고 한데 이게 당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그냥 한동훈 이래버리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입장에서도 앞으로 지방선거도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4개월 남았고요. 그렇습니다.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그냥 지방선거 체제 그런 진영 갖추고 그냥 룰 세팅하고 후보 선정하고 이거 언제가 어떻게 갈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렇게 이제 후보로 서려고 하는 사람이 불안정한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당히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길 바라는 게 가장 큰 바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문제 가지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은 뭐 그런 측면이 아닐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동훈 자체를 분열 요소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단식 이후에 전격적으로 제명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 남아 있다면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분열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겠습니까?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제명을 저는 정리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을 나가서 국민의힘에게 부담을 지어주고 그 부담감 속에서 단일화를 이루어서 돌아오는 방식에 대한 정치적 승부수를 안 던진다면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선 한동훈 대표를 지금 수용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집회를 한다고 압박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요.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는 무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던가 의원 선거, 재보궐선거에 나가던가 아니면은 자맹을 하던가 이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나가는 정도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복당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보궐선거 나가서 국회의원직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아이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발끈하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는 이유가 본인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공격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 표라도 끌어모아야 되는데 한동훈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긴 거기 때문에 뭐 단일화에 대한 여지는 정도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거 말고 재보궐선거 대구에 나간다던가 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승부수로 던진다면 서울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표를 뺏어가는 게 한동훈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뭐 정치적 조언이나 또 어떤 앞으로 예측은 여러 가지 이제 입장들이 다 나오는데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제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정치인은 이제 잊혀지는 뭐 그 존재감 상실에 대해서 제일 그 무서운 부분을 느끼는 거니까 특히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안이나 이슈에 본인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가지지 않는 적이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갖다 지금 이제 다음 주 그 2월 8일인가요? 네, 9일 2월 8일입니다. 잠실 뭐 경기장에서 체육관에서 네네. 큰 이제 콘서트 그것도 뭐 그 뭐 1시간 뭐 몇 분 만에 그냥 뭐 다 마감이 될 정도로 그런 정도 팬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행태로든지 6.3 정치 이 공간을 활용할 겁니다. 저는 가장 상징성 있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진짜 보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난공불락 지역으로 여겨질 정도로 어렵고 힘든 지역이죠. 네. 뭐 그런 데 가서 하면 진짜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뭔지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가져가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이 위기 때 네. 진정성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제 느끼게 할 수도 있는 대목이죠. 한동훈 대표가 뭐 개항에 나간다 만다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개항에 나가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다고 해도 지도부 입장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실제로 뭐 개항에 나간다고 한들 자기 후보에게 올 피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 승부수로 서울시장 이야기했던 거는 서울시장은 진짜 5대5 싸움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도 발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고 하면 당 대표로서 장동혁 대표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항이나 대구 이런 데 나간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전준기 의원님 말씀이 이제 저희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인천 계양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그 상당히 지지세가 확고한 그 기반이 있습니다. 그 대신 왜 영남권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특히 뭐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 부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제 보수 진영 그 텃밭의 어떤 지지율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3파전 3자 구도로 가더라도 성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연유입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에 만약에 한 전 대표가 나간다 하더라도 3월 초 전에는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전영기 의원님 이야기는 참고로 민주당의 희망사항입니다. 아,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유료 콘서트 개최에 대해서 한평도 원내대표가 이게 지금 해괴한 등급제 유료 정치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전 대표는 진짜 정치 장사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 장사다 이렇게 맞받았는데 전 의원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실제 문제가 있겠죠. 토크 콘서트 보통 정치인들이 한다면 뭐 이렇게 돈을 받거나 좌석 예매를 안 하죠. 근데 큰 곳을 빌리다 보니 아무래도 자금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 하면 문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문제 잡아가지고 사냥을 하듯이 검찰권을 행사했던 게 한동훈 전 대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 되려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토크 콘서트 하더라도 이렇게 좌석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걸 뭐 어제 같은 휴일 날 그래도 집권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공격할 소재였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대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그게 지방선거 앞두고도 이게 엄청난 이제 보수 분열상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 그런 장동혁 체제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건데 되려 이게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뭐 제1야당 국민의힘 당대표 현직 당대표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례적이었어요. 집권당 원내대표가 그것도 네. 이제 주일 이렇게 입장을 내가지고 네네.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대변인까지 총동원이 돼가지고 때리더라고요. 네. 뭐 그럴 정도까지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관련한 이 언행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또 강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전 의원님 왜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가요? 과거 사실 부동산 문제를 말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던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공급하겠다라고 전격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결국엔 대통령께서 소극적으로 나간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제에서 저희는 부동산 문제를 당장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실제 주거의 형태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지를 저는 대통령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실제로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늘 공급을 이야기했고 민주당에서는 공급 없는 대책을 이야기했었는데 저희는 실제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한 주장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공급도 하고 실제 규제 대책도 진행을 해야만 이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의지를 담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나 보수나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문제는 함께 잡아나가자고 하는 의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 대표님께서는 이 역대 부동산 정권 문화에 입장에서도 이제 부동산 이 집값 안정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과 정치적인 노력 이 부분은 역대 어느 정권도 이걸 소홀히 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쏟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그때 뭐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그런 이 정부 강요들 입장에서도 집값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 일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결국은 시장을 못 이긴 거거든요. 네. 그 시장을 못 이긴 거는 대략 28번의 부동산 정책은 조급함 속에서 계속 이 쉽게 말하면 정부는 어떤 경우든 이 뭐 정책적인 수단을 총동원하면 반드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뭐 계속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28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 부동산 집값 안정에 대한 것은 대략 요 근래 보는 본인이 SNS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갖다 설파하는데 거기 집중하면서 그 대신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남발하지 않겠다. 그 심리적으로 일종의 그런 뭐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하고 좀 이재명 대통령도 좀 닮아가는 분위기인데 저는 그런 이게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 그런 과연 정책으로서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런 계곡 정비하고 코스피 5천 이거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네. 계곡 정비 같은 경우도 역대 경기도 지사들이 다 손을 대고 하고 싶지만 그분들의 저항에 손을 들고 말았지만은 한정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5,000피 같은 경우는 이게 꿈의 5,000피를 달성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이거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결국은 이제 도심 공공 속도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공급도 해 나가면서 앞으로 결국은 다주택자나 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지 않는 그런 집에 대해서는 뭐 이 가세 중과세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내 집 가지고 내 집을 가지더라도 고가의 내 집 뭐 이 세대 주도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전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심리전이요.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급 대책 중에 제일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용산 국제 업무지구에
원래 서울시는 6,000호였는데 지금 10,000호를 얘기했거든요. 그걸 갖고 이제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종묘 개발하고 태릉 골프장 네. 개발인데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전 의원님이 보시기에 서울시에서 지금 반론하고 있는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서울 오세훈의 서울시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공급하라면서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급 대책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정도까지 공급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세훈의 서울시가 굉장히 서울시정을 가지고 정치화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예. 저희는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아주 입지 좋은 곳에 서민이 살 수 있는 집을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제 지역구가 동탄인데요. 동탄에도 아파트 짓겠다 하면 강남에 있으신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온다고 하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을 싸들고 투자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집값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주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입지 좋은 곳에 용산이나 태릉이나 이런 데 좀 놔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좀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그 계곡 정비하셨던 것 말씀하셨는데 그거 죽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코스피 5천 할 때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2,500도 안 되던 거 5,000을 어떻게 가냐라고 비난을 엄청 했었고요. 경기도지사 때 계곡 정비 수십 년간 도지사들이 계곡 정비해야 된다 말만 하고 한 번도 표 때문에 말 못했던 부분이고 이루지 못했던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정면 돌파해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처럼 국민에서 늘 얘기하던 공급 대책과 실용주의에서 입각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정책들을 냈으면 믿고 맡겨 주시는 게 낫지 그거 어차피 또 안 된다라고 비난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가 결국은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서울, 경기 이 수도권을 의식한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이 생각하세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이 손익 계산이 뚜렷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다각적인 손익 계산이 이제 끝나고 쉽게 말하면 국정 운영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6.3 지방선거도 지금 친정세력인 전청래 당대표 중심으로 조국 혁신당하고 통합해가지고 뭐 지방선거까지 압승을 한다. 제가 봐도 그거는 무리인데 그건 아니야. 앞으로 이 부동산 집값 안정을 일정 부분 이뤄내면서 네. 그랜드 슬럼을 달성하고 싶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도 6만 호 공급 대책 중에도 보면은 용산 이제 캠프칸 같은 경우도 12,000호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태릉 같은 경우도 6,800호, 뭐 가천 같은 경우도 지금 9,800호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용산이라든지 이런 태릉 이런 쪽은 지난 정권에서도 다 추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회의장하고 있는 뭐 원식 의장이라든지 환경부 장관하고 있는 김성한 의원 이런 분들이 당시 놓은 지역구를 가지고 오면서 결국은 태릉시 그냥 주택 공급지 그냥 거의 무산돼 버렸어요. 그런 걸 이번에 또 넣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이 공급 방식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야 달라지더라. 저는 그게 달라진 모습을 진짜 보이려면은 저 대통령실의 참모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입각해 있는 그런 정부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부터 한 채 이상을 넘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처분해내고 그 직에 충실한 그 모습부터 보이면 시장에 보이는 시그널이 달라질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되려 문재인 정부의 그 강요들 같은 경우는 그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장관직 던지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속도 중심도 문제예요. 기존 인허가의 그 기준 통계 실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그런 착공 기준으로 이제 이걸 일어나해 가지고 실질적인 공급을 강조하는 부분은 그건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이 강정단체하고 손발이 짝짝 맞아줘야 쫙 진행되는 것들인데 서울시는 이번에 왜 6만 원 공급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이쪽 부분은 이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왜 그거는
뭐 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손발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상당히 사업 지연, 정책 지연 이런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반론을 좀 하시죠.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급 대책 하겠다니까 재개발 재건축 먼저 네, 하자라는 말 하더라고요.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 공급하자고 해서 공급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재개발 재건축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함께 추진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사실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용산이나 네. 그리고 태릉시시 옆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왜 공급을 이렇게 여기에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비판을 저도 봤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당장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보는데 표 보고 정치 정책을 짜서는 안 된다. 정말 이 우리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부터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표가 안 되고 그런 유불리를 떠나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 토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전격 인터뷰에서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했던 여론조사 개요를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시가 주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2024년 11월 27일에서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대구 경북 시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TK 행정통합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였고요. 통합 찬성 대구시민 응답자가 68.5%, 경북도민은 62.8%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민주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에서 3월 초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국회 미준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에서는 이 지금 한 달 동안 이게 진행을 할 방침을 확실하게 세우신 건가요? 세웠습니다. 빨리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원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해주기 싫다는 얘기야.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그 내부에서 실제로 우리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꼼꼼하게 다루어서 2월 3월 안에 통과시켜서 실제로 투자가 일어나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만드는 게 목표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빨리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서 한미 정상 간에 협의했던 부분들을 이루어 나가야 앞으로 우리가 뭐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 끌지 말라 이겁니다. 네, 김석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국회 비준 그 국민의 입장은
지금 아까 앞서 먼저 출연하셨던 이미자 의원 말씀을 들어봐도 확고하거든요. 그러면서 외통위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안, 재정위에서는 대미투자 특별법 동시에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던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미자 위원장이 전 노동계 후배고 그래서 각별하게 좀 뭐 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의원인데 네. 이 관련해 가지고 좀 저하고 좀 상당히 한참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예. 불과 요 며칠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제 이 관세 압박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제 성에 차지 않은 지금 우리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대단히 거칠고 사실상 지금 한미 동맹의 건강까지도 걱정 우려될 정도로 뭐 지금 이제 유럽 나토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 보십시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트럼프의 지금 이게 애교는 국가 간의 이해를 문제가 있어도 그 애교를 하는 건 그걸 통해 가지고 풀어내는 건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일방적이에요. 상호주의 관점은 1%도 못 찾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자 미국 정부에서도 그러면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그러면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MOU 체결한 그 약속 이행이 그게 충족되는 거냐? 안 그러면 국민의힘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국가 재정이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3,50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결론은 이런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 간 합의는 이게 헌법 60조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조약에 해당한다는 부분. 그건 또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식을 자 이런 비준 동의를 통해 가지고 한미 정상 간에 이루어진 MOU 이 내용을 뒷받침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1월 달에 작년에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가면 될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 일당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에요. 그럼 대미투자 특별법 이 방식 외에는 방식이 없다 하면 그걸 일사천리로 밀고 가야죠. 그런데 이분들이 웬일로 작년 연말 연실 일이 보내지만은 다른 법안들은 시급하게 그냥 때로는 뭐 일방통행식으로 그냥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면서 이 대미투자 특별법은 숙성이 필요하다. 좀 더 국민 여론이 필요하다. 또 엄청난 국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좀 상을 좀 지켜보면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쿠팡 같은 이 사태에 한국 정부가 지금 쿠팡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정가에서는 쿠팡이 한국 정부에서 대단한 그 탄압을 받는 걸로 지금 인식하고 물론 그 사람 쿠팡 측이 그렇게 로비를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이 상을 불러들인 거거든요. 근데 쿠팡하고 또 거론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게 또 정부의 확실한 우리 입장이잖아요. 정부는 그렇게 분명히 하는데 보십시오. 이제 2주 전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가 있었잖아요. 미국 가 있는 김민석 총리 귀국길에 오르는 그 사이에 트럼프 입장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국에 우리 총리가 갔는데도 솔직히 그런 분위기 하나 일정 부분 너들 그래 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겨 이런 정도의 기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 상황이 지금 한미 간의 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 쿠팡 로비가 미국 내에서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면서 미국에 상장했던 이유 그리고 다 대표들이 미국 사람들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로비가 상당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을 저희가 다르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실제로 지난 11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이 결국 투자로 이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쿠팡과 별개로 11월 우리 그 협상과 관련된 뒷받침을 국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정부에서도 동의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왜 그러면 다수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대미투자 특별법에 소홀했냐, 왜 빨리 안 했냐 하는데 이미자 재경위원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상정을 안 시켜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 세워가지고 빨리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우리 법상 패스트트랙을 보려면 180일 더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라는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장한테 상정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미자 위원장한테 아니 뭐 비준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합시다. 국민의힘에서 빨리 상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투자해야 될 내용들이 많으면 재경회에서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상정 안 하고 비준부터 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 끌고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런 때는 야당의 요구는 야당은 비준 동의를 가지고 이걸 뒷받침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에는 국민의 이제 알 권리 보호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이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 형태는 국회 통제를 피하려는 그런 꼼수로 보는 그 시각이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검증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그게 이제 야당의 본질적인 입장이고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제 좋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는 국격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에 그 세세한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준 절차 없이 특별법만으로 이걸 집행할 경우에는 향후 법적 근거가 취약해가지고 차기 정부나 또 다음 미래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그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론스타 문제 보십시오. 그 법적 소송 가지고 십수년을 끌어가지고 겨우 우리가 이겨내잖아요. 그렇듯이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미국 대통령 사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은 비준 동의를 통해 가지고 대려 확실하게 3,500 투자에 대한 재정 이거 지금 한 평가 재정 이 투자 평가도 지금 하고 국민들에게 이 내용 제대로 알리고 그러니까 이런 때 원내 합의가 중요해. 어떻게 야당에서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그 저는 이렇게 봅니다. 틀을 어떻게 큰 틀에서는 이제 국회 비준 동의를 가져가는 부분이 이게 뭐 일정 부분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건 맞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은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까지 그러니까 하니까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좀 선행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걸 먼저 좀 보여주자. 그래서 이게 대미투자특별법이 이 작년 11월부터 올라가 있는데 이걸 진행하면서 그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3,500억을 투자했다는 재정 투자 평가 이런 것도 그건 후속적으로 해나가자. 이런 정도 해나가면 이게 합의가 될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영화에서 참 유명한 말이 있는 걸 인용하면 멋이 중헌디예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미국에서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원화 가치도 상당히 지금 낮게 평가돼 있는 것도 미국에서 계속 압박하니까 한국과 일본만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대책을 찾아서 우리가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준 내용보다 법을 통과시켜서 더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 이익을 좀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비준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들이 그 협상해온 거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체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 할 때입니까? 빨리 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명확한 근거를 세워서 투자를 해서 우리 국익에 손해가 안 가게끔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건데 지금 그 법보다 비준해주겠다. 당신들 그거 우리가 국회에서 인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별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지 말고 정식 비준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절차적 공정성을 갖다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 주장을 이 집권 세력이 거대 의석,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그걸 하나 못 풀어냅니까? 이게 정치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공격만 하려고 본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준 만약에 올라오면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텐데 협상했던 내용들 다 가지고 와봐라 하면서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판만 하려고 하는 부분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일단은 협상을 했고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까지 풀어줄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으니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익에 손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대한 투자를 하자라고 이것이 먼저다. 그리고 비준에 대한 내용이 양해각서를 썼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서 법 통과시켜서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투자를 하자라고 빨리 그걸 처리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경위의 지금 위원장인 이미자 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여야의 양당 간의 간사들이 좀 잘 협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행정통합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 전남, 강주, 충남, 대전,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제 4곳인데 대구, 경북도 발의가 됐고 대전, 충남도 발의가 됐고 됐습니다. 광주, 경남도 발의가 됐고 근데 지역별로 지금 온도차가 굉장히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또 시의회에서 또 의견이 또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또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이런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행정통합 이 지금 거론되고 발의된 것들 올 지방선거 전에 다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전부 건가요? 해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우선 공청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예. 필요한 곳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라는 말씀을 네네. 드리는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체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시켜서 통합 먼저 이루어내고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도지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지도자가 먼저 통합이 된 이후에 지도를 해서 통합을 이끌어내고 실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제반 사안들을 챙겨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방선거 이후에 이원화된 체제에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 다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역시 이제 뭐 이재명 지금 현재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또 민주당 고도의 정치 기술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행정통합 부분은 사실상 이게 국민의힘 아젠다예요. 대구, 경북 그리고 이제 대전, 충남 뭐 이런 건데 충남, 이걸 네. 어느 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네? 이 이슈를 갖다가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는 국가재정을 엄청나게 통합하는 이 행정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입해주겠다. 그럼 제일 빠르는 게 이게 중앙정부가 민주당 중심으로 법안만 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강력단체 그 조례 이런 것도 다 통과돼야 돼. 그러려면 이게 쉽게 말하면 아구가 맞아야 돼.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남 강주가 되고 자, 그 이슈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이 행정통합 이슈는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이 그래 이래저래 참 힘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 받아들이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실용주의 아닌가. 네, 본격 토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철원 17cm 등 곳곳에서 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는 울릉도 독도와 남부지방,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대부분 아침까지, 제주에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오늘 오전부터 전국이 대부분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와 충청도 1cm 안팎의 눈이 더 오겠고요. 남부와 제주 산지 1에서 5cm, 울릉도 독도 최대 8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빙판이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와도 일부 지역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 상태라 주의해 주시고요. 당분간 해안 중심으로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의 물결도 높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지금 중서부 곳곳에 높은 편인데요. 대부분 지역 농도 오후부터는 감소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현지 시간 6일 막을 올립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에서 캐나다가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전망되는데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 동계올림픽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팀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10위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쇼트트랙에서 그동안 중국, 네덜란드 이렇게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캐나다가 강력한 네. 변수예요. 캐나다에 정말 굉장한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네, 윌리엄 단지노라고 하는 선수인데 네. 원래 그 보통 191cm의 장신 정도 되면 쇼트트랙 하기에는 조금 너무 크지 않나요? 네, 너무 크다. 그리고 좀 둔하다. 이런 느낌인데 이 선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막강한 피지컬로 상대를 제압을 하고요. 또 거기다 속도까지 좋아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쇼트트랙에서 두세 개의 금메달을 따줘야 우리가 10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전통의 효자 종목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하필이면 3일날 도착했는데 그때가 그 심석희 선수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선수 단장부터 포함해갖고 이제 그 김택수 부단장 그리고 황대현 또 남자 선수 대표팀 최민정 김기린 여자 대표팀이 다 모여서 축하를 하면서 뭔가 결의를 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켜봐야 될 상대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홈팀 이탈리아도 원래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 어디 가장 무서운 선수가 하다 보니까 이 캐나다 CBC에 제가 이제 국제 협력을 좀 하면서 캐나다 CBC에 그 관계가 좀 있어서 그쪽 기사를 좀 잘 보는데 그쪽에서 굉장한 기사를 냈어요. 9개 메달 중에 4개의 금메달은 캐나다가 가져가겠다. 9개에서 4개나요? 네. 우리 선수들보다 더 저거하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럴 만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 1500m의 윌리엄 단지노 선수, 네. 그다음에 500m의 스티븐 디부아 선수가 있고요. 여자는 또 코트니 사로하고 또 킴부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선수가 500m, 1000m에서 메달이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저 킴부탱 선수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 4개의 메달도 가능할 것 같고 계주가 있잖아요. 남자 계주, 여자 계주, 혼성 계주. 네. 그렇게 되면 혼성 계주부터 부딪힐 텐데 전체적인 선수들의 라인업을 보게 되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거기다 또 이제 미국에는 이제 코린 스토터다 선수가 있고요. 또 벨기에도 데스머트 자매가 있어요. 남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중간중간에 이번 대회는 우리가 가뜩이나 시차가 큰 유럽에 가서 경기를 하는데 유럽세가 강한데 거기에 캐나다와 중국이라고 하는 정말 그 다코스들이 버티고 있어서 쇼트트랙 보는 재미는 정말 짜릿짜릿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동메달리스트였어요. 김민석 선수고. 근데 헝가리로 귀화를 했어요. 네, 이 선수가 조금 이제 좀 실수를 했죠.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선수촌에서 이렇게 밖에서 잠깐 술을 마시고 들어가다가 기물파손을 하면서 이제 음주운전 사실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빙상경기연맹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선수 자격 1년 6개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되면서 국가대표 자격정지 2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올 수 없게 되니까 헝가리 감독이 이제 그 이철원이라고 이제 한국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운동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귀화를 선택했고 국적을 취득해서 주종목인 1000m와 1500m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까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자중해야 되지 않냐, 국적까지 바꿔가면서 꼭 올림픽을 가야 되냐 이런 일부의 지적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징계 시효가 지났고 선수 아니냐, 선수가 자기 꿈을 쫓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국적을 바꾸든 뭐라든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법적이나 규정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국적을 바꿨으니까 헝가리 대표로 나갈 수 있고 또 IOC 규정도 전 국가대표에서 3년이 지나게 되면 국적을 바꿔도 출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잘하던 선수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우리 선수들하고 맞부딪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 잘못한 거 지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수가 반성하고 기간이 지나면 우리 선수로 다시 뛸 수 있는 약간의 관용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달 열리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오타니 쇼헤이가 투수로는 안 나가요? 타자로만 나간다고요? 본인이 결정한 건가요? 네, 본인이 결정했다고 이제 로버트 감독이 이제 LA 다저스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보통 마운드에 공을 던지다 내려와서 딱 갈아입고
타석에 들어서는 예. 오타니를 보는 게 뭔가 이도류를 보는 그런 메이저리그를 보는 그런 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WBC에서도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003년에 3경기, 그러니까 선발로 2경기 나오고 구원 등판 한 번 해서 2승 1세이브. 그러니까 나온 경기는 다 이겼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타율도 또 타석에 들어서도 4할 3푼 5리. 뭐 막지 안 되다가 무려 타점을 8개나 올렸어요. 그렇다 보면 이 두 선수가 양쪽에 다 활약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또 보는 맛도 있다 이럴 텐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한편에서는 이제 그 강력한 일본 투수 하나를 이제 우리가 만나지 않게 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뭐 가장 행복한 사람은 LA 다저스의 로버트 감독인 것 같아요. WBC 가서 힘 많이 빼고 적응 못하는 것보다는 자기 팀에서 3번째 우승을 할 수 있게 몸을 차분차분히 만들어 주는 게 나중에 마운드에서 더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메이저리그 소식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이정우 선수가 조금 이제 수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어요.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해리슨 베이더라는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중견수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정호 선수하고 수비 위치가 겹쳐요. 그래서 지금 뭐 우익수 쪽으로 이동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국내에서도 이정호 선수가 주로 중견수를 뛰었지만 뭐 우익수 좌익수 두루두루 커버했던 선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비 위치보다는 지금으로서는 그 이정호 선수가 타격감을 좀 살려서 타율을 좀 올리고 또 호쾌하게 한두 개 넘겨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수비 부담도 줄이면서 다시 본인의 그 스타일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성적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중견수에서 다시 뺏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자, 프로야구에서 키움의 박준현 선수 학폭 논란이 있었는데 또 점화됐네요. 네, 사실 처음에는 이제 혐의 없음 나와서 이제 문제가 쉽게 가라앉은 듯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아주 가벼운 징계가 나왔어요. 서면으로 사과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선수 입장에서는 사과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사과를 하게 되면 학폭 선수라고 낙인이 찍힐까봐 행정 소송을 통해서 이제 결백을 주장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중간 중간에 나는 떳떳하다 그런 거 없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박성민 코치가 뭐 인성부터 대고 야구하는 거다. 그래서 인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나 그런 일 저지른 적 없다고 했었는데 너무 피하다 보니까 팬들이나 키움 구단에 큰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훈련 뒤에 팬들에게 직접 사과하면서 하지만 학폭 관련 결백은 계속 주장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결백을 밝혀서 선수의 미래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뭐 그 선수에게 심리적으로라도 피해를 입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게 먼저냐 지금 사실 프로야구의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프로야구 하나의 돌풍을 이끈 노시환 선수의 연봉이 200%나 인상됐다고요? 네, 3억 3천만 원에서 연봉 10억입니다. 이제 뭐 오른쪽 타자 거포가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를 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봉을 올려놔야 이 선수를 타구단에서 데려가려면 많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뭐 지금 10억이니까 30억 정도 줘야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약간 몸값의 과열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바로 현 전력들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단장이나 구단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있을 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성적을 내야 되는 이 프로 세계의 냉엄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몸값을 조금 더 미래에 또 선수들에게 또 육성 선수들이라든가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에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먼데이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